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땅 짚고 알쓸신 집 시간입니다. 아파트값, 주택가격이 버블이다. 곧 거품이 가라앉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거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 집 또는 내가 이사 가려는 곳이 버블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도 가능한 걸까요? 오늘 땅 짚고 알쓸신 집에서 부동산 버블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부동산조사 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파트 버블이라는 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이 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버블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세 평균가 대비 좀 많이 비싸거나 혹은 이전 시기보다 시세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들을 보통 버블 시기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단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됐을 때 그냥 버블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는 네. 이거 버블이다 이렇게 누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가 부동산 지수를 관리하는 게 아마 국토교통부일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발표한 지수는 없고요. 예. 간혹 가다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산하기관에서 이제 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버블을 발표를 한 기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서는 현재 경기와 세종 그리고 대전이 좀 이제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지역들 평균 상승률보다 그 세 지역이 최근 1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급 입지랑 가격이 좀 유사하게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거 버블이다 아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이것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때 이슈에 맞게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국토연구원 이제 그 분석 내용들을 보니까 한국 GDP라는 게 있잖아요. 예. 생산 지수보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게 지금 과거보다 그 집을 사는데 좀 들어가는 기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 세종, 경기도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집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버블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7억이 넘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또 6억이었는데 7억까지 또 올랐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까지만 포함이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이제 버블에 대한 이제 리포터를 내놓는데요. 네. 작년에는 강남 4구하고 세종시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오히려 경기도나 대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대전하고 이제 경기도가 서울 대비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되는 것도 봐야겠지만 그 추이도 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한 물량들도 봐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줄고 수요자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는 지역들을 조금 더 이제 버블 지수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수를 포함해서 이제 내가 요즘에 주변에 보면 영끌에서 집 산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버블 가격인지 버블대인지 아니면 이사 가려는 지역의 가격이 버블인지 아닌지 이 지표를 두고만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들을 다 평가해서 지수를 만든다는 건 어렵고요. 예. 아마 국가에서도 그것은 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수요랑 공급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평가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일단 됩니까? 분양 물량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분양을 매달 발표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미분양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버블이 돼 있다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미분양이 좀 쌓여 있다라고 아까 좀 미분양이 좀 줄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가격이 좀 높지만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세가 높다 낮다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이런 집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건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가격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이런 좀 시장의 매물이라든지 미분양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제의 뭐 가장 기초 원리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인데 그 물량 그리고 미분양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같이 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셨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경기, 세종, 대전 지역인데 이 버블이 위험한 이유가 가격이 급격히 딱 떨어질 때 그때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버블이 위험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실거주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거주하시는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과거처럼 LTV가 높아서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서 샀을 경우에는 실거주자들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판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대출받은 금액보다 가격이 폭락폭이 더 크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대출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LTV 감안했을 때 40% 미만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층들은 이제 투자 수요층들이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데 소위 말해서 영끌해서 미리 사두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 이자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뭐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버블이 좀 꺼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때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 뭐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투자 시장, 투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버블 상태를 걱정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왜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가격이 뭐라고 할까요?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버블은 버블인데 버블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또 많이 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버티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블이 좀 꺼지려고 하면은 외부 충격이 좀 왔을 때 시장에 매물로 나올 만한 물건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많았을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 생각들은 없고 거주 목적들은 없는데 그냥 사두기만 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예. 간혹해서 이제 뭐 생활 여건은 뭐 경기도인데 지금 세종시가 많이 올랐고 대전시가 많이 올라서 투자성이 높다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데 대전과 세종 물건을 사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에 대한 조정의 사인이 보이게 되면 매도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은 실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매물을 산 사람들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샀는지 아니면 단순히 좀 사두는 수요인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순히 사두는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금리 인상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동산도 이제 금리 인상과 연관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서 예. 실제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대출 금액이 커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올 때는 문제가 생길 텐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LTV나 DTI, 뭐 DSR 적용했을 때는 맥시멈이 40%거든요. 예. 그 대출 규모에서는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2007년도, 8년도 그때는 뭐 대출 기준 금리가 3%에서 5%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지금은 0.5%에서 많이 올라가봤자 0.75 내지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금리 인상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용으로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 실거주를 해야 되는 아마 이런 단순한 아파트 실거주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자죠. 그런 분들한테 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진 않을 것 같다. 예, 주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가진 경제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부담이 되는 층들은 그 입지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이라든지 저렴한 아파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희망하는 입지에 희망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는 거래량은 줄고 신고가는 갱신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풍선 효과로서 지금 서울이 가장 인기 지역이라고 했을 때 예. 뭐 경기도나 인천이 대체 입지가 될 텐데 최근에 서울의 거래량은 줄고요. 경기도나 인천은 또 조금 더 서울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제 집이 필요한 뭐 신혼부부라던가 그런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전세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임대차 입법 강화하고 그리고 또 올해 또 입주 물량이 또 하반기 때부터 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임차 물건도 적고 매매 물건도 적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올 네.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대체 입지로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좀 그런 좀 대체 아파트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뭐 눈길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청약 쪽일 텐데 하반기에는 이제 7월에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이 되죠. 시장에 네. 영향을 좀 주진 않을까요? 7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전 청약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고 예. 이게 또 이제 단순히 또 이제 그냥 청약하는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부동산 지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그 입지로 이사 가서 당해라고 하는데 가점을 높이고 조건을 좀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전 청약을 하는 그런 신도시에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으로 올해 이제 3만 세대, 내년 3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그 3만 세대가 공급이 됐을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3만 세대 정도의 대기 수요는 어느 정도 좀 묶어놓을 수 있는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대기 수요층이 3만 세대가 아니라 수십만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층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좀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거 보면 정말 뭐 합격 가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큰데 자 그러면 이런 청약 경쟁률은 좀 계속해서 좀 폭발적이다라는 반응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청약 인기가 많은데요. 일단 뭐 새 아파트에 대한 좀 관심들도 많고, 니즈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 아파트보다 이런 새 아파트, 청약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더 싸거든요. 예. 이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수요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구축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제 구축 말고 신축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축보다 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으로 또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허브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는 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아마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하반기에 전세가에 대한 걱정도 함께 큽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하반기 전세는 서울 전세 시장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요. 2019년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104주, 106주 정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쉬고 올랐어요. 서울 전세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202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더 많아서 상승률이 높진 않았는데 2021년 하반기 때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는 신규 입주 물량도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나마 입주 물량 때문에 상승폭을 좀 낮춰놨었는데 입주 물량도 줄다 보니까 아마 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전세 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 난 정도의 상승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좀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하반기에 내 집 마련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뭐를 조금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청약 제도들을 많이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공택지라든지 이렇게 좀 전국 광역으로 청약하는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청약들은 무조건 좀 넣어 보시는 것들.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뭐 자기가 희망하는 입지라든지 희망하는 아파트를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좀 서울에 계신 분들도 경기도나 인천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좀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 물건들을 찾으시거나 조금 예전보다는 빨리 움직이시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힌트를 얻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좀 막막한 가슴, 답답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부동산 얘기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었습니다.